제가 변호사님 만나 뵙고 촬영을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을 좀 주셨어요. 야, 이거 그래요? 물어봐줘라 했던 내용들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층간소음 문제입니다. 아, 층간소음이요? 네, 예. 요즘 아파트 생활 하시면서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이 층간소음에 대해서 법에서는 어떻게 좀 규정을 하고 있는지가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예. 우리나라에서 큰 문제죠. 대부분의 주거 형태가 네. 아파트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거는 법적인 절차까지 갔을 때 어떤 절차가 있느냐, 네. 그 문제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네. 자, 우선 층간소음이 뭔지를 네. 먼저 봐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층간소음은 입주자나 사용자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람의 활동, 사람의 활동이 중요한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서 네. 다른 입주자나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네네. 층간소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의 활동이 아닌 네. 뭐 욕실, 네. 화장실, 네. 뭐 다용도실, 어. 급수나 배수나 뭐 이런 세탁기나 이런 거는 사람의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층간소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네, 그렇네요. 뭐 개 짖는 소리도 네. 층간소음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나요? 저 앞집에서 너무 개가 짖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막 얼굴 붉혔던 적이 있었는데. 예. 세탁기 소리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는 사람이 세탁기를 돌리잖아요. 아, 그것도 그렇네요. 이제 또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사람의 활동으로 좀 볼 네. 수도 있어요. 네. 예.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시끄럽다고 가서 이게 해야 될지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법에선 그런 걸 좀 정해놓은 게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우선 그 문제 앞서서 이제 층간소음의 종류를 보면 네. 직접 충격 소음이라는 게 있고 네. 공기 전달 소음으로 두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네. 직접 충격 소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바닥을 뛰거나 네. 걷는, 네. 그러니까 바닥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는 네, 네, 소음이 네.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음향기기나 네. 텔레비전 네. 그 소리로 일으키는 소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네.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칙이라는 걸 만들어서요. 아, 네. 이 소음이 소리니까 데시벨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네, 네. 그래서 직접 충격 소음 아까 말한 것처럼 뛰거나 달리는 경우 네, 네. 그런 경우는 1분간 평균을 내서 네. 주간 같은 경우는 43데시벨, 어. 야간 같은 경우는 38데시벨. 그래서 주간은 아침 6시부터 네. 밤 10시까지고요. 네, 네. 그다음에 야간은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로 네. 이제 정의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최고 소음, 네. 그러니까 쿵 했을 때, 이런 소리는 그러니까 순간 소음이죠. 네, 네. 그 주간은 57데시벨, 야간은 52데시벨. 그렇네요. 네. 그다음에 아까 그 공기 전달 소음이 네, 있죠. 네. 스피커나 뭐 이런 스피커나 거 음향. 틀었을 때. 네. 그래서 주간은 45데시벨, 야간은 40데시벨. 이렇게 이제 법적 기준을 정해놓고 있고, 네. 이 기준을 넘으면 네. 이제 사람이 참기 어렵다. 네. 그래서 이제 불법행위의 기준이 될 수 있겠죠. 네. 예. 그러면 이렇게 불법 행위라고 이제 규정이 되면 아랫집에서 윗집에게 층간 소음을 일으킨 주체자에게 네. 아랫집이 법적으로 가질 수 있는 권리는 네. 어떤 걸 갖고 있나요? 소송이 가장 대표적인 거겠죠. 네. 모든 분쟁은 대화나 양보로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법원에 갈 수밖에 없고 그쵸. 법적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중간 단계로 국가기관에서 네. 뭐 조정, 중재 이런 준사법 절차로 네. 해서 재판은 시간, 비용, 노력이 네. 많이 들고 복잡하고 오래 걸리고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분쟁 해결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게 있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차차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이 생겼다.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뭐 경비실 통해서 좀 얘기를 하거나 네. 저도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네. 사실 위아랫집에 찾아가거나 시끄럽다고 좀 항의하거나 말을 전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직접적인 마찰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경우는 사실 경비실이나 관리 주체, 요즘 관리 회사가 있잖아요. 그쪽에 민원을 넣어서 네. 우회적으로 네. 자제하거나 뭐 중단하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맞아요. 일단 맞아요. 그렇게 괜히 하고. 직접 올라갔다가 좋게 네, 말하려고 네. 하다가도 얼굴 보고 얘기하다 보면 막 트러블 생기고 그러니까. 네. 네. 이 점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규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주체, 즉 관리회사겠죠. 네. 관리회사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면 네. 그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그 입주자 해당 입주민에게
그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리 차단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이 경우에 그 관리 주체는 그 사실관계 확인을 네. 위해서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요. 예,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민은 네. 이런 관리 주체 조치에 협조해야 될 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를 들어서 윗집에서 음악 소리가 너무 커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관리실 통해서 얘기를 하면 관리인분들께서는 그 집에 올라가서 실제 음악 소리가 어떻게 크게 나는지, 그래서 네. 어떤 걸 네. 하고 있는지 이런 네. 걸 가서 확인할 수 있으시고 시정해달라는 것을 네. 요청할 수 있고 네. 해당되시는 분은 그 요구를 응해줘야 된다는 네. 거죠. 네. 네. 강제할 수는 없지만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네.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요. 아, 예,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안 좋은 게 이제 네. 경찰에 신고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은근히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다짜고짜 경찰 신고부터 하시는 거는 추천하지 않고요. 아, 네. 왜냐하면 경찰의 본래 업무는 범죄가 발생하거나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네. 권한을 가지고 개입하는 건데 사실은 층간소음이나 민사적인 분쟁에 경찰이 관여할 권리는 없어요.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면 네. 완전 이제 감정이 극한까지 가는 그쵸. 거죠. 네가 날 네. 경찰에 신고를 해? 약간 이런 네.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경찰 신고는 최후의 순간, 어. 네, 최후의 순간에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네. 다만 이게 이제 경찰이 개입할, 그러니까 형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개입할 권리는 없지만 굳이 꼭 필요하다면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될 수는 있어요. 이게 아, 경범죄 처벌법이요? 네, 층간소음이 네. 그 경범죄 처벌법 3조 1항 21호에 보면 네. 악기, 비디오, 텔레비전 이런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이런 경우는 위반할 때 네.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런 규정을 근거로 경찰이 직접 개입할 권한은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네. 진짜 극심한 경우에는 경찰 개입이 정당할 수도 있겠죠. 너무 심하거나 대화가 잘 안 통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경찰에 네. 요청을 할 수도 있긴 있는 거네요. 네네네. 네. 네. 또 가장 또 주의해야 될 문제가 네.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분쟁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네. 찾아가서 모욕적인 언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그럼 그다음에 그 강제로 뭐 억지로 들어가려고 하거나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층간소음과 별도로 네. 다른 형사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아. 협박죄나 모욕죄나 주거침입죄. 아, 그래서 그렇군요. 가능하면 이렇게 물리적인 충돌을 네. 피하는 게 좋습니다. 괜히 막 욱해가지고 올라가서 네, 네. 막 나와 막 네, 이렇게 네, 하면은 네. 괜히 더 큰 일들이 생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너무 위에서 심하게 한다. 그래서 경찰에 왔다 가서 경범죄 처벌법으로 그분들의 과태료까지도 물었다. 근데 이게 개선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이사를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중에 하나로 이제 소송이라는 걸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때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보통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아, 예. 이제 손해배상 소송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워낙 심하다. 네. 그러면 가처분도 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 소음이 너무 심하다. 근데 통상은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는 입증의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은 소송에서는 네. 원고가 피해를 입어서 내가 손해배상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네.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떤 손해를 입었다. 라는 점을 입증해야 되거든요. 와, 말만 들어도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당장 소송을 진행한 다음에는 증거 수집이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를 생각한다면 사전에 네. 증거 수집을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소음 측정을 미리 한번 하는 거죠. 객관적인 자료를 남기는 거하고, 네. 그다음에 이웃 간에 이제 소음 문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그다음에 소리를 녹음한다거나 네. 이런 증거 수집을 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소송에 앞서서 그 내용 증명이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저기 내용 증명은 앞으로 소송으로 가겠다라는 거에 이제 최후 통첩 같은 거잖아요. 네네네. 상당 부분 내용 증명을 보내서 소송을 피해야 되겠다 해서 해결되는 경우도 뭐 종종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예. 근데 내용 증명만 받아도 사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되게 기분이 네. 무섭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럴 것 같아요. 예. 이 증거 수집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입증에서 아까 말씀하신 게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피해를 입었습니다라고 네.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리를 녹음하고 해가지고 기준치 데시벨을 넘어는 간 건 녹음은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또 그것까지 입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대부분은 정신적 손해가 돼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위자료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줘요. 다만 그 문제는 소송에서 그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데 그 금액이 크지 않다는 게 좀 문제예요. 생각보다 자기가 실제로 받은 고통보다 크지 않다는 거죠. 이를테면 뭐 예를 들면 뭐 많아야 몇 백만 원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다만 이제 정도에 따라서 입증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소리의 크기, 그다음에 내가 얼마나 오래 이 소리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느냐, 장기간이면 몇 달간 그런 게 입증이 되면 피해가 클 거고 크다고 인정될 거고,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내가 이제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병원을 가게 됐다. 병원 치료까지. 물론 그런 부분들도 이제 소음과 내가 우울증 발병, 정신병적인 발병을 입증은 해야 되겠지만 그 인과관계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 두루두루 인정된다면 그 위자료 액수는 좀 많이 통상보다는 더 올라갈 수 많이 있고. 인정되겠죠. 야, 이게 쉽지 않네요. 사실 법으로 간다고 해도 오늘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법에서 이제 뭔가 규정은 해놓긴 했습니다만은 그걸로 우리의 층간소음 스트레스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기도 한. 그리고 이제 저기 소송보다 더 사실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제도 장치가 있거든요. 다른 제도가 또 있나요? 그러니까 소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 비용, 노력들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쟁 해결을 위해서 또 이게 사회 문제화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런 제도들을 좀 정비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렇군요. 이제 우선 일반적인 조정 절차로서 환경부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에 조정 신청을 해서 조정이나 이런 걸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이 장점은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의 조정으로 이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강제력은 없죠. 여기서 법원은 판결이 나면 그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 강제력이 있는데 그런 단점이 있고요. 하나 더 있는 게 이것도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인데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이웃사회센터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상담 및 중재를 하는데 여기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이건 이제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또는 콜센터로 신청을 뭐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실제 이걸 해보진 않았고요. 이런 절차가 있는데 다만 이건 공동주택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세대 연립의 경우에 뭐 4층 이상, 그다음에 아파트는 상가 빼고 5층 이상 이런 공동주택에 해당돼야 되고, 여기 신청하게 되면 방문 상담도 가능하고요. 주거에 그래서 와서 실제 소음 측정도 가능하고요. 해주고요. 그래서 이런 저기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일단 피해 접수, 유형 분석, 상담 서비스 제공, 그다음 필요시 전문가의 현장 측정을 바탕으로 층간소음 발생 원인을 이제 진단하고 이제 이해관계인들의 개별 면담, 상호 면담도 진행해서 이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는 기관이니까 꼭 소송만이 능사는 아니고요. 이런 뭐 마련된 절차를 통해서 서로 간에 원만하게 조금 해결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너무 좋은 제도네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렇게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다 보면 끝까지 가서 생각하는 게 결국은 이제 싸우게 되고, 싸우면 결국은 또 우리가 치고받고 싸울 수는 없으니 또 법이라는 걸 통해서 싸우게 되겠구나까지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까지 가기 전에도 나라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 걸 저희들이 잘 활용해서 큰 문제 없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층간소음 문제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예 완전하게 해결할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양보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수밖에 없고, 다만 이런 제도들이 있다는 거, 층간소음 문제가 있는데 법적으로 내가 어떤 절차가 있고 어떤 해결책이 있냐 정도를 알고, 그 다음에 이 절차를 실제 내가 택했을 때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가지면 네. 이런 층간소음에 대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네.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께 변호사님의 말씀이 좀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촬영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어떠셨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렵네요. 자, 이제 앞으로도 저희는 유춘호 변호사님 모시고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궁금할 수 있는, 좀 겪을 수 있는 그런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견을 들을 수 있도록 꾸준히 한번 활동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